안녕하십니까. 이노겸 교수입니다. 앞 시간까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갈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갈등이라기보다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특히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의 차이점이 있었죠. 한 9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청원경찰하고 민간경비를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원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일단 통합 및 단일화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 요새 정치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통합하느냐, 단일하느냐, 또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단일하냐, 이 단일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권의 단일화처럼 우리 청원경찰법하고 경비업법도 통합해서 단일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성입니다. 단일화의 어떤 필요성 내지 정당성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분리 운영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원화 체제를 운영했는데 청원경찰제도는 사실은 6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창원, 포항, 마산, 또 울산 이런 데 굉장히 대규모 산업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댐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국가 중요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서 침투 파괴 활동, 공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설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됐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61년도, 2년도 이때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요. 1년 1인당 국민소득 80불이니까 지질도 가난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경찰력이 당연히 부족해요.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그 경찰력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제도 도입했죠. 그러니까 돈은 청원주가 내고 지휘감독은 경찰한테 받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전 세계 유일한 제도죠. 그런 차원에서 청원경찰제도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대북관계, 남북관계도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기획경비 같은 어떤 민간경비 산업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76년도에 경비업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간경비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죠. 특수경비제도도 2001년도에 도입됐잖아요. 청원경찰이 못지않은 특수경비제도 도입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원경찰제도의 원래 입법 취지, 설립 취지가 상당히 희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분리운영의 실익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운영의 비합리성입니다.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훈련도 통일이 안 됩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교육시설, 장소, 교관, 기간 전부 달라요. 특히 청경하고 특수경비는 일반경비 다 다릅니다. 그 다음 지휘체계상에도 혼선이 있다고 그랬죠. 경비업법 시행령 19조량 때문에 지휘체계 이원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해공항, 부산항만, 원자력발전소, 우리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도 청경이면 청경, 특수경이면 특수경이면 하나로 단일하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이원적 체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때는 청원경찰을 없애려고 하니까 청원경찰에서 청원경찰 무슨 이익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한테 막 로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조직이 없어진 걸 싫어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분리운영의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지휘체계상의 통일성이 없다는 건 더 문제점이죠.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북한이 침략약을 벌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당 선언에 규약에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공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은 침략약을 포기했다고 봐야죠. 대남 적화 통일에 야욕을 벌였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하지 않고 있죠.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대북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북 관계도 완전히 긴장 상태가 사라져도 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천안함 사태라든가, 그죠? 8.18 도끼 많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됐다는 건 문제죠.
그 다음에 보수의 적정화도 이루지 않고 있죠. 청경은 제일 많고, 그 다음 특수경비원하고 일반경비원은 보수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만 특수가 많이 붙었지. 제가 특수경비원들하고 서울에서 같이 교육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이중 신분 구조, 민간인 신분하고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민간 경비원들이 신분상이 통일이 안 됩니다. 일반 경비원들은 무조건 민간인인데 청경은 민간인인 듯 공무원인 듯.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 근무하는 청경은 신분이 더 애매해요. 분명히 민간인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민간기업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선진국 또는 업무상의 동질성, 민간인 신분 등을 단일 체제로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적 경비체제 구축이 용이하죠. 그러니까 민간기업 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이론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외국에는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청원 순사제도가 과거에 일부 있었지만 아주 옛날에 지금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분리운영의 실익이 없고 비합리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방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경비법을 폐지하는 방안 1안입니다. 2안은 청경법을 폐지하고 경비법을 유지하는 방안이에요. 3안은 둘 다 폐지하고 제3의 새로운 단일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청경법을 유지하고 경비법을 폐지하는 이 안의 장점을 보면 청원경찰이 국가중개시설 경비를 그대로 맡음으로 인해서 국가시설 중개시설 경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사라질 수 있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잘할 거라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가 안정되어 있고, 그죠? 완전한 정규직이다 보니까 경비원의 임금도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자질도 괜찮은 편이에요. 여러분 요즘 청원경찰 되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원경찰 되려면 요즘 청원경찰 시험도 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도 치고 체력 테스트 통과하고 그 다음에 면접도 거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거죠. 남북 대치 상황이 없지 않다. 지금 됐다고 그랬죠, 제가. 남북 대치 상황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남북 관계 긴장 상태에 겉으로는 긴장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전쟁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도발할 수 없습니다. 왜? 헌법에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지만 공격적 전쟁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비법에는 기계경비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경비법 폐지되면 기계경비 없어지잖아요. 특수경비 없어지겠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다 없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경비법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청원경찰법을 폐지하고 경비업법만 남기는 방안. 이거의 장점이 뭡니까? 민간경비 분야가 완전 민영화되죠. 청원경찰이 없으면 단일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경비의 전문화가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경비의 발전이 촉진되면서 시장 개방에 따라서 대외 경영이 강화됩니다. 아마 청원경찰이 없어지게 되면 청원경찰이 맡은 분야의 일반 경비들이 갔다면 기계경비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계경비의 발전이 촉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도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청경이 맡고 있는 분야는 다 특수경비원들이 아마 대체하게 될 겁니다. 경비 시장이 확 커지겠죠. 민간경비 시장이 확 커지게 될 겁니다. 단점은 국가중개시설 보호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중경찰 기능과 총기 소지가 폐지되면서 일반 예방 효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인력경비의 경우는 경비는 임금수의 한정입니다. 자, 청원경찰이 없어도 된다 해가지고 경비업법 하나만 됐을 때
경비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냐? 꼭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오히려 경쟁체제인 청원기회가 없어짐으로써 경비원들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근무 효율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운영에 따라서.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여를 좀 해야 되겠죠. 새로운 단일법을 만드는 사만입니다. 예를 들면 청원계열법도 아니고 경비업법도 아니고 제3위반으로 민간경비 업법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 장점은 뭡니까? 청원경찰제도하고 민간경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공경비인 경찰과 협조체를 구축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커다란 육성이 가능해지죠. 민간경비 시장이 더 확 커질 겁니다. 그 다음 방범기 시장도 발달하겠죠? 방범기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체계가 좋아지고 우수경비 확보로 양질 서비스가 제공되겠죠. 이런 부분도 물론 새로운 단일 법안에서 법안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냐에 달렸습니다. 아마 신분보장도 되고, 그렇죠. 보수도 청원차랑 비슷하게 적경찰청장이 매년 12월에 고시하는 순경 수준의 것을 참고해서 그 이상으로 해라. 뭐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보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비원 검정 제도를 통하여 도입하게 되면 우수경비 확보되겠죠. 그러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보다 나은 방범 활동이 예상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단점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제정될 어떤 민간경비업법, 제가 경비업을 했지만 뭐 민간경비업법으로 가정했을 때 가칭경비업법에 어떤 내용을 준용할 것인가, 어떻게 준용할 것인가, 그게 난해하죠. 그걸 무엇보다도 이제 청원경찰의 어떤 반대, 반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기존의 청원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용승계는 물론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고용승계 해줘야 됩니다. 청원경찰도 기존의 우리 산업의 중요한 어떤 자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해주되 과연 현재 청년보다 못해진다면 그 청년들이 좋아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진 주제지만 한번 살펴봤고요. 제5장 2절 인간경비 산업의 문제점과 전망. 자, 요 부분은 분량이 많지 않아서 뭐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만든 영상에서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면은 한 3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2절입니다. 문제점과 전망인데 요거는 분량이 많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큰 틀에서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비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합니다. 기계경비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세해요. 특수경비업체는 좀 낫습니다. 특수경비업체하고 기계경비업체는 좀 나은데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병경비업체는 조금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경비원 하나를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 경비원도 은행에 호송경비 업무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을 자꾸 자른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영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일반 은행의 현금 수송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로 고객이 많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저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편해요. 순서도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옛날 은행 왔다 갔다 하면 찾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 왔다 갔다 합니까? 다 카카오뱅크로 거래하지. 그러다 보니까 호송경비 수요도 굉장히 줄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민간경비 수요나 시장 규모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만 민간경비가 발달했지, 제가 예를 들면 뭐 시골에는 민간경비가 할 게 없잖아요. 중요한 시설 별로 없잖아요. 대규모 아파트가 있습니까? 대규모 공장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남이든 경북이든 전라도든 어딘지 저 시골의 산촌에 뭐 민간경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 발달. 부산 같으면 예를 들면 부산시, 그 다음에 경남 같으면 양산, 김해, 창원, 뭐 이런 정도에 집중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경비 시스템이 주로 인력경비에 집중하고 진되어 있어요.
기행비가 물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 겹쳐가 많아요. 부산에 1000겹쳐가 있다면 아마도 95% 이상이 인력 겹쳐입니다. 기획이면 돈도 많이 들고 유지 보수하는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드니까 굉장히 대기업만 하고 있죠. 뭐 세콘 같은 거라든가 KT 텔레캅이라든지 GT캅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기업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비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다 하는 거고, 입찰 단가가 비현실적입니다. 최저 입찰가 한다고 그랬죠? 점점 영세화되고 있어. 경비업체들이 수주를 따기 위해서, 도급을 따기 위해서, 그죠? 최저가 입찰한다는 거죠. 이 거지 지사 뜯어먹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인화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 제고입니다. 경비 인력의 전문화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경비 인력 확보를 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 전문 학교 같은 걸 만들고 커리큘럼 프로그램도 제대로 좀 만들고 교관도 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비 관련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죠. 우수 교관 학부 전문 학교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럼 전문성이 확보 향상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업과 방범장비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죠. 미래 민간경비는 결국에는 범죄, 화재, 가스 유출 뭐 이런 것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로 발전될 겁니다. 그 배경은, 그 수단은 결국은 전자산업이죠. IT 산업이죠. 그죠?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이런 것이 계속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방범기기 생산업체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민간기업의 청원기기를 제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원경찰에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제3안이 좋을 것 같아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를 다 없애고 법을 없애고 제3의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원경찰하고 5가지 민간경비를 통합하는 그런 새로운 법안을 만든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협력방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이건 뭐 경찰하고 협력방범체제 당연히 구축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가 지닌 인적 물적 자원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시도경찰청 단위로 경비회사하고 경찰 간에 협의기구를 만든다. 정기모임을 한다. 학술 세미나를 한다. 워크숍을 한다. 뭐 이런 걸 필요하죠. 정보교환을 한다. 그죠? 그래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고 제한 서비스의 공동 생산의 동반자 관계다. 이런 인식을 가야 됩니다. 미국처럼,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경찰 업무를 도와주고 경찰의 방범 활동에 부족함을 메꿔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민간경비 산업 전망입니다. 자, 민간경비 산업의 변화 요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변화 요인에 기인해서 전망이 나오겠죠. 자, 우리 사회는 극적인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제가 경로당에 회장을 하는데 70 넘으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요. 70세가 되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요. 라면 물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75세쯤 돼도 라면 물도 못 끓인다 하더라고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우리 동네는 보니까 92세 노인이 있어요. 93세 노인이 있어요. 보통은 80세가 넘어요. 그렇게 극적인 노래가 되고 있어요. 그 노래가 되니까 독거노인, 간병필노인에 대한 긴급 통보 시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갑자기 노인이 쓰러졌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집안에는 벨 하나만 누르면 병원이라든가 소방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도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원격 진료 시스템, 우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기 힘들어. 그러면 휴대폰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면 집안에 어떤
원래 원격 진료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걸 가지고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처방을 받고, 그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단순한 경비 시스템하고 시스템뿐만 아니고 여기 휴먼 서비스를 결합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어떤 위험에 처한 어떤 노인들을 제대로 제때 어떤 구조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휴먼 서비스, 이런 게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서비스 플러스 도와주는 헬프 서비스, 이런 게 돼야 된다. 그 다음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휴일 증가했다. 주 지금 4일째가 될지도 모르죠. 레저산이 발달했습니다. 그 20대, 30대, 40대는 글램핑이다, 그 다음에 차를 몰고 가서 차를 대면 카박이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줄들어서 그렇지. 아마 코로나 없으면 지금 레저가 날릴 겁니다. 제 조카도 평창에, 카라반 차를 6천만 주고 사가지고 6개월 동안 장기 임대해놨더라고. 6개월 동안 이 친구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평수도 제법 돼요. 한 5, 6명이 잘 수 있다 하더라고. 그 앞에 마당에다가 이게 난로까지 다 가지고 천막 갖다 씌워놓고, 그럼 언제든지 가서 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 수준이 발전하고 하면 이게 레저산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질, 워라밸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집이 많이 비게 되잖아요. 집의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홈 시큐리티 시스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도둑이 들은지 가스가 새는지, 그죠?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 내한테 통보가 착착 오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인텔리전트화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 건물화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나 요즘 좋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비밀로 누르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짱깨들한테 중국집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도 이 짱깨들이 비밀로 안에 들어가니까 또 안에서 눌러야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예방적 시큐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범죄로부터, 화재로부터, 가스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가스가 유출됐다 바로 통보하는 거죠. 내 휴대폰으로 또는 가스 경비업체로 바로 가는 거죠. 불이 났다 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게 그 천장에 화재 감지 같은 것도 여러 개 붙어 있어요. 복도에도 붙어 있고 방 안에도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럼 가스 자동 소화시설 같은 거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이게 말할 것 없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민간경비 전문인력 확충과 국제협력 체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죠. 물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민간경비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주로 경찰 파트이긴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민간경비 쪽에도 사이버 문제에 대응할 어떤 체제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탈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간다. 기미 시스템하고 보안 시스템을 통합한 토탈 시큐리티 쪽으로 간다. 이런 것이 이제 민간경비 산업의 변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민간경비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산업화 정보와 경찰 인력 부족, 경찰 업무 과다. 미국, 일본 다 그렇습니다. 민간경비 산업이 급속히 발전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이 가중되고 있죠. 테러가 가중되기 때문에 테러 위험이 가중되면 민간경비 산업도 발전합니다. 미국도 2001년도 9.12 테러로 민간경비 산업이 엄청 발전했죠. 국가 경찰에 미국의 경찰에 맡겨서 안 되겠다. 우리 건물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촉진됩니다. 시골에는 없다고 그랬죠. 시골에 맞는 경비 상품 만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 1인 가구 많아졌잖아요. 1인 가구. 그 1인 가구에 맞는 어떤 민간경비 상품. 이런 방범 안전주택 같은 거. 그죠? 여성 안심주택 이런 것도 만들죠. 거기에 적절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죠.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누가 침입을 한다. 스토킹이다. 바로
이게 경비업체가 되는데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 개발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정해되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경비업체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 앞으로 21세기는 인력경비보다 기계경비업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게 정해질 것이다. 비중은 인력경비가 크지만 성장 속도는 기계경비가 빠르질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구체적 발전 형태는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 또는 정보 보안을 함께 하나로 묶는 토탈 시큐리티 서비스, 융합 보안 쪽으로 간다는 거죠. 융합 보안 쪽으로. 융합 보안 제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킨 데서 벗어나서 지키는 것 플러스 내 정보를 단순히 빼가지 못하도록 사이버 보안 또는 정보 보안까지 결합되는 그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 사이버 문제에 대한 예방사업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가정용 기계임 시스템인 홈 시큐리티로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아닌 지역 단위의 타운 시큐리티로 발전할 것이다. 자, 홈 시큐리티와 타운 시큐리티 개념 한번 살펴보면 홈 시큐리티는 외부 침입이 있다. 범죄자겠죠. 화재가 났다. 가스가 노출됐다. 이때는 경보에 감지해서 경비회사에 전송하면 경비회사에서 필요한 관세에 통보해서 출동할 시스템.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로 기계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죠. 여기다가 고령화 시대의 위기노인 구조 서비스, 헬프 서비스죠. 이런 것도 결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광케이블을 통해서 쌍방향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원격 진료하면 쌍방향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이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무제한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지금 뭐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죠. 영상 통화도 가능해요. 뭐 인도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보니까 영상 통화, 카톡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뭐 늦게 오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 빠르고 영상이 늦게 왔잖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 시큐리티 발전이 간다. 그 다음 타운 시큐리티는 뭐냐면 개별 빌딩이나 단독주택 단위가 아니고 지역 단위 방문 활동이에요.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시큐리티 단위로 묶어서 아파트 전체의 어떤 범죄 예방, 가스 누출 예방, 화재 예방이죠. 그 다음에 연립 공동주택, 그 다음에 우리 타운하우스 하는 게 있죠. 타운하우스.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 용인 같은데 뭐 이런 데다가 고급 빌라 같은 걸 여러 채 한 10채나 20채 가지고 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거죠. 그 전체의 어떤 기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타운 시큐리티입니다. 부자들만이 미국의 뭐 베버리힐스처럼 부자들만의 어떤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최첨단 시설을 도입한 것이 바로 타운 시큐리티. 이런 식으로 발전할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홈 시큐리티, 조금 규모가 큰 단지를 보면 타운 시큐리티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인화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기계임 시스템. 지금도 무인화 많이 됐죠? 주차장 같은 데 무인 감시 시스템 같은. 주차장에 지금 여러분, 뭐 카드 전용 주차장 많잖아요. 카드 대고 들어가면, 딱 시간 되면 자동으로 계산해야 돼요. 카드 결제해야 돼요. 돈 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ATM기에 사람 없죠? ATM, 돈 빼는 기계적은행에 CD기, ATM기 같은 말이에요. 온실강이 스마트팜이 해가지고, 온실 같은 거 자동으로 첨단 제어야 됩니다. 온도, 습도, 기온, 자동 제어야 돼요. LPG 이런 것도 위험하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문화 시스템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건물이 되면서 예방시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있습니다. 스마트 건물이 된다는 거죠. 건물이 알아서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코트 산업이 발달할 겁니다. 신변보호 산업이죠. 기업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묻지마 테러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발달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인간경비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자, 융합보안 쪽으로 간다. 토탈로 간다. 홈 시큐리티 발전한다. 지역 중심의 타운 시큐리티 발전이 간다. 무인화로 간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전투화되면서 예방적 시큐리티로 간다. 에스코트 산업이 발달한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간경비의 발전의 방향이 지금 되겠습니다. 전망이죠.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연구가 되면서
이런 분야에 많은 어떤 기기 산업들이 발달하고 방범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또 인력도 따라 들어갈 겁니다. 자, 이상으로 민간경비론 1장부터 5장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영상에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31개네요. 31개니까, 뭐, 한 개당 만일에 30분을 잡는다면 900분이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15시간? 10시간이면 600분이잖아요. 15시간 하면 제 영상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간경비를 공부한다고 치면, 집중해서 한다면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면 이 강의를 다 들 수 있죠. 짧은 시간에 민간경비를 한 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부족한 강의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 뭐 학습이라든가 또는 지도서 공부한다든가 또는 청원잘 준비하는 분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제작을 했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준비하는 게 힘들게 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두셔서 좀 편하게 도움을 받고 저희한테도 작은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